안녕하세요. 투자지 PT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위기의 한국 경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글로벌 소용돌이 속 한국 투자자로서의 전략을 위한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 전문가 분석과 또 시장 논평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 이걸 좀 속속들이 살펴보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나눠보려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경제의 그 구조적인 문제점 진단부터 시작해서요.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또 배울 점은 없는지, 그리고 미국의 정책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뭐랄까 위험한 유동성 국면이라고 하죠. 그것과 그 시장 영향까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 어쩌면 조금은 과감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제언까지 담았으니까요.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요즘 한국 경제 위기론 이거 정말 많이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나요? 그 낮은 성장률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던데요. 2분기 성장률이 0.6%에 그쳤고 내년엔 뭐 1%대 전망까지 나오니까요. 확실히 잠재 성장률 3%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문제가 바로 그 저성장과 내수 부진입니다. 이 성장률 둔화 자체가 문제지만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요. 민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7% 수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사실 좀 심각합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들은 50%를 훌쩍 넘고요. 그리스 같은 나라는 뭐 70%에 육박하는데 말이죠. 47%면 확실히 낮네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네. 유신익 박사 분석을 보면 이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소득의 한 20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그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을 지목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지출 항목을 넘어서 한국 경제 전체의 어떤 소비 동력을 묶어버리는 핵심적인 구조적 병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뭐 내수가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악순환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소비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인 병목이다. 이 지적 정말 와닿네요. 이게 결국 또 한국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지나치게 쏠려 있는 현실과도 깊이 연결된 문제일 테고요. 다른 문제는 또 없습니까? 그 두 번째 구조적 문제로는 투자 위축과 분배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뭐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라는 점은 독일이나 중국하고 좀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벌어들인 이익이 가계소득이나 소비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좀 망설이고 특히 건설 투자는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네. 여기에 그 GDP 대비 거의 200%에 육박하는 높은 기업 부채, 이것도 잠재적 위험 요인이고요. 당연히 내수 부진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죠. 연간 8, 9%라는 높은 폐업률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규모의 신규 창업이 계속 이어지는 뭐랄까 좀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신익 박사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성장 동력도 약한데 번 돈이 제대로 돌지도 않고 거기에 기업 부채 부담까지 크다는 거군요. 세 번째 구조적 문제는 뭔가요? 세 번째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문제입니다. 유신익 박사는 정부 정책의 어떤 일관성 부족을 좀 꼬집는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혹은 뭐 산업 분야 간 지원 방향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약화된 그런 사양 산업의 중소기업들, 가령 뭐 인쇄업이나 목재업 같은 것들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분 아래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유망산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런 전략적 선택이 좀 부족하다는 비판이죠. 여기에 더해서 홍기빈 소장 분석을 보면 시중에 풀린 그 막대한 유동성 있잖아요. 이게 생산적인 산업 투자로 가기보다는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거품을 키우고 실물 경제와의 괴리를 더 심화시킨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저성장, 수비 부진, 투자 위축, 분배 문제, 그리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까지 정말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이런 상황들이 결국 우리 삶에 뭐 고용 불안이라든지 생활비 부담 증가 같은 형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근데 흥미로운 건 김PB 분석가의 자료인데 기업들은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 보유액을 막 늘리면서 대비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데이터가 눈에 띄더라고요. 뭐 좀비 기업이나 법인 파산 건수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이런 변화의 흐름이나 위기 가능성을 감지하고 생존을 위한 대비에 들어갔는데 개인들은 아직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그런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니 참 답답한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 해법을 찾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특히 그 싱가포르랑 일본 사례가 자주 언급되던데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1인당 GDP가 8만 8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한국의 2.5배 이상 성장했죠. 유신익 박사가 분석한 그 핵심 성공 요인은 바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강력한 국가 리더십 아래에서 낮은 법인세, 또 간소한 규제, 신속한 행정 서비스 같은 이런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서 외국인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사실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인데도 석유화학, 그리고 뭐 SiC, 그러니까 실리콘카바이드 같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 바이오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을 키워냈다는 점이 정말 놀랍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10년 뒤에도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 그림이 그려진다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단순히 세금이 싸다는 것 이상의 매력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싱가포르는 여기에 더해서 국가 주도로 주택을 대량 공급해서 자가 보유율을 88%까지 끌어올렸어요. 주거 안정까지 꾀한 거죠. 최근에는 의료나 사회보장 지원도 강화하면서 자원을 정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뭐 인건비가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 유치를 통해서 이걸 충분히 상쇄하고 있습니다. 테마셋 같은 막강한 국부펀드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고요. 결국 투자자들에게 이 정책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겠구나 하는 강력한 신뢰를 주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잃어버린 수십 년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 여전히 여러 산업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논의 경우 유신익 박사는 예측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포용성을 핵심 키워드로 꼽습니다. 오랫동안 집권해온 자민당이 다소 좀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띤 보수 성향을 보이면서 정책 방향의 큰 틀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왔죠. 이러한 예측 가능성하고 사회적 안정성, 이게 일본 경제의 저력이자 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는 매력 포인트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싱가포르의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하고 일본의 안정 속 저력. 방식은 좀 다르지만 결국 장기적인 비전 아래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한국에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지점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환경 변화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것이 위험한 유동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펠릭스 폴이나 피터 시프 같은 분석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네, 여러 요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미국의 그 막대한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37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는 누가 봐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거론된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이 단순히 무역 수지 개선을 넘어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강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달러 약세를 강제한다고요? 네, 펠릭스 피는 창업은 85년에 주요국 간의 합의로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췄던 플라자 합의, 그걸 연상시키는 소위 마라라고 합의 가능성까지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 또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 이후에 달러 패권 자체에 대한 신뢰에 좀 금이 가면서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 이것도 뚜렷해지고 있고요. 피터 시프나 김경필 분석가도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지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군요. 다른 요인은 없나요?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열풍입니다. 정말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데 피터 시프나 펠릭스 피는 이걸 단순한 달러 가치 하락 우려를 넘어서 모든 명목 화폐, 그러니까 종이돈 자체의 구매력 하락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김한진 박사는 원화의 경우에 금 대비 가치 하락폭이 달러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와,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기록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건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네요. 이게 단순히 달러 불신을 넘어서 모든 명목화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위험한 유동성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세 번째 요인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라든지 아니면 만약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에 연준이 다시 돈을 푸는 그 양적 완화 QE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 등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터 시프는 이것이 결국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 즉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펠릭스 피는 달러 약세가 시중에 유동성은 공급하지만 동시에 화폐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위험한 유동성의 양면성을 지적하고요. 물론 김한진 박사처럼 미국의 생산성 형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네네. 근데 흥미로운 건 피터 시프는 달러 시스템의 약화가 미국에게는 위기일 수 있지만 미국 외 다른 나라들, 특히 부채 부담이 큰 신흥국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분석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있네요. 달러 약세, 금값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여기에 또 국가별 유불리까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거시적인 변화들이 실제 투자 시장,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야 할까요? 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인데요. 펠릭스 핀의 분석에 따르면 달러 약세는 단기적으로 미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고 또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미국 증시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필 분석가는 현재 미국 증시가 GDP 성장률 같은 실물 경제 지표와 너무 벌어져 있어서 경기 침체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큰 폭의 조정이 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달러 약세를 두고도 전망이 엇갈리는군요. 네, 그래서 업종별 명암은 뚜렷하게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필릭스 피는 보잉이나 캐터필러 같은 대표적인 미국 수출 기업, 프리포트 맥모란이나 엑손모빌 같은 원자재 및 에너지 기업, 그리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빅테크 기업들이 달러 약세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반대로 월마트처럼 수입품 비중이 높은 소매 업체나 금리 변동에 민감한 금융 서비스 기업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요. 한편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김PB 분석가가 실물 경제 대비 고평가, 즉 버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변동성 확대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펠릭스 피는 달러 약세가 미국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동시에 김경필 분석가는 침체 리스크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셨잖아요. 이 상반된 전망 속에서 투자자는 어떤 점을 좀 핵심 변수로 삼고 시장을 봐야 할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결국 관건은 달러 약세가 건강한 약세냐 아니면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약화를 반영하는 병적인 약세냐일 겁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수출 증대와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서 증시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고용 지표, 그리고 연준의 정책 방향을 아주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달러 약세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달러 약세의 질을 판단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채권 시장이나 원자재 쪽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채권 시장의 경우 피터 시프는 달러 약세와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외면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건 국채 가격 하락, 즉 국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자재, 특히 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펠릭스 피는 이미 실물 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피터 시프, 김한진 박사, 펠릭스 핀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해치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금, 그리고 금을 캐는 기업, 즉 금 광산주의 매력이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분석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할까요?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시기인 만큼 무엇보다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방향성을 읽고 좀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적 접근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제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쬐는 것입니다. 유신익 박사가 강조했듯이 막연한 분노나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지금이 위기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좀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네, 일단 마음부터 좀 다스려야겠군요. 그렇죠. 김경필 분석가는 구체적인 액션으로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예를 들어 BIS 비율, 또 고정이하 여신 비율, ROA 같은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고금리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 같은 개인 부채부터 최대한 정리하는 것, 이게 리스크 관리의 시작입니다. 특히 은퇴가 가깝거나 자산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분들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김경필 분석가는 거듭 강조하고요. 위기 상황임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위험 요인부터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말씀이시군요. 재무적 방어력을 높인 다음에는 어떤 좀 공격적인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다소 좀 과감한 자산 배분 조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필 분석가의 70대 30, 부동산 외 자산 30, 금융자산 제한은 단순한 분산 투자를 넘어서 한국 가계의 그 전통적인 자산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정을 촉구하는 상당히 도발적인 시각입니다. 물론 기존 자산을 당장 바꾸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 적용해 볼 만한 기준선으로 제시된 것이죠. 70대 30이라.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기업들이 외환 보유를 늘리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도 현금, 특히 안전자산으로서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 비중을 늘리고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의 강력한 해지 수단으로서 금 또는 관련 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PB 분석가도 이 점을 지적했고요. 펠릭스피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최대 25%까지 금 관련 자산 편입을 제한하기도 했고, 피터 쉬프는 실물금 자체보다는 금 광산 기업 주식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에서 벗어나서 금융자산, 특히 금이나 관련 기업 주식의 비중을 과감하게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보라는 거군요. 주식 투자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주식 투자는 더욱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경필, 피터 쉬프 분석처럼 미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러 약세 국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미국 수출 기업, 원자재 관련 기업,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나 AI처럼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유효한 분야, 혹은 피터 쉬프가 긍정적으로 본 신흥시장 등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김경필 분석가는 개별 종목 선택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를 강조하고요. 투자 시점과 지역, 그러니까 미국, 한국 등을 분산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또한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투자 목표 시점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 증시 비중을 달리 가져가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죠. 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김경필 분석가의 말처럼 오히려 시장 조정기는 우량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 개인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 그리고 재무 상황에 맞춰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기존의 좀 관성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서 금이나 신흥시장 같은 실물 자산 또는 대체 투자 영역에 대한 비중 확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군요. 오늘 저희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들부터 시작해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들을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당국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 자산 배분 전략을 재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홍기빈 소장이나 펠릭스핀 같은 분석가들이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것처럼 만약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나 혹은 다른 형태의 디지털 자산들이 부상한다면 이것이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을 넘어서 전체 투자 지형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의 분석 틀로는 미처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의 거대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새로운 공부나 준비를 시작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